아파트 매매값의 폭등과 폭락의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고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나라 부동산의 미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값의 변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영향력이 큰 것은 수요와 공급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로 매매값과 전세값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값과 전세값은 특별한 동조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지만, 그러나 매매값과 전세값은 서로 선후행하는 수렴되는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매매값이 안정이 되다 보니 전세값이 상승하게 되고, 이것은 나중에 80% 넘는 전세값으로 말미암아 갭투자라는 유행어를 낳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온종일 매스컴에 난무하다 보니 대학생들마저 이 대열에 합류했다는 그러한 뉴스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이슈가 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매매값을 심하게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우리나라 전세값의 폭등의 근간에는 전세대출이 있으며 이것이 곧 집값 폭등의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전세대출을 받는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지속적으로 올리게 되면 우회적으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는 임대사업자들이 다시 매매가격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금도 이 어려운 대출 환경 속에서도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지금도 1.2%의 금리로 1억까지 대출해 준다는 정부기관의 홍보까지 있습니다. 즉, 매매대출과 세입자의 전세대출이 쌍두마차가 되어 우리나라의 집값의 거품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만약에 우리나라의 집값이 꺾이기 시작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출 규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고강도 정책으로 인한, 그리고 세계 경제 여파로 인해서 전세값이 심하게 꺾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얼마 전에 주변에 급전세 매매 물건이 나왔습니다. 왜 급전세 매매 물건이라고 하냐면 한 건인데 전세로 또 빨리, 그 다음에 매매로도 급하게 팔아달라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전세 5억 5천에 사는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3억 6천만 원 받은 이후에 이를 담보로 사채를 2억 7천만 원 써버리고 이것을 제3채무자로 해서 임대인에게 내용 증명이 보내온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집약되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갭투자로 촉발된 매매가 상승은 전세 사는 사람들이 대거 매매 시장으로 돌아서게 만들었고, 이들이 갑자기 주택 매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났는데 정부에서 집값 안정책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독려하게 되었고, 이때 임대사업자 특혜를 상당히 많이 준다는 그러한 내용 때문에 얼떨결에 이 사람들이 임대사업자로 돈답하게 만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8년 후, 10년 후에 받을 혜택 때문에 스스로 지금과 같은 매매 시장의 하우스푸어의 길을 선택하도록 어떻게 보면 정부가 강요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웃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왜 임대사업자를 대책 없이 양산하는 정책을 폈을까? 절대로 대책 없이 양산하는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제도권 안으로 임대사업을 끌어들여 통제도 쉽게 하고 연 5%의 인상에 전월세값 안정도 취하면서 예전에는 9%였습니다. 장기적으로 임대와 관련된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이점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에 파격적인 가족 혜택을 쏟아낸 이후에 부동산 값의 폭등은 상당히 놀라운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정책 발표 후 시장 반응을 보고서 잠이 안 올 정도였다고 할 정도로 폭발적인 결과를 도래하였습니다. 정책 혼선으로 시장은 물건 사재기 및 물건 잠그는 효과를 가져왔고 너도나도 임대사업을 등록해서 매매시장에 일시에 블랙홀 역할을 하게 만든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출을 강하게 억제하고 또한 양도세 강화는 집을 똘똘한 한 채로 몰고 왔으며 이는 또한 분양시장으로 사람들을 몰리게 하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세계 경제와 세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10년 주기설과 장단기 금리차에 대한 설로 극도의 공포감을 안고 있습니다. 10년마다 불황이 세계적으로 넘치다는 그러한 설과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되면 거의 대부분 1년에서 3년 차이로 세계 경제 불황이 도래하였다는 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특히 우리나라는 바로 옆 일본의 세층 잃어버린 20년과 비교하는 부동산 미관론자들의 득세로 인하여 온통 매스컴이든 모든 곳에서 비관론자들의 비관이 쏟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주식시장은 연일 요동치고 있고 중국 경제 불황의 여파로 중국인들의 부동산 시장 철수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부동산은 동반 하락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와중에 고강도 대책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거래 절벽이라는 상황을 연출하였고 그 결과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시장의 현금 유동성으로 계속 약간은 오를 것이라는 전문가들도 이제는 하락으로 거의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절벽은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국, 미국, 일본, 중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 위축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에서 가장 큰 이유로 차이나 머니가 빠지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미래 전망을 마지막으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경제의 동조화가 상당히 강해진 이러한 경우에 우리나라만 나홀로 부동산 시장이 강세를 띨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강도 대정책이 이 정도를 더욱 심화시킬 소지가 다분히 있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대세는 어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었던 증가된 유동성 증가와 일본과는 달리 그래도 계속되어 온 무역 흑자와 플러스 경제 성장률은 우리나라 일본과 다른 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별한 부동산 사랑은 커다란 잠재 요소로 지켜봐야 될 제목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유난히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하고도 강남 그리고 유독 아파트 가격만이 급등하였다는 점은 주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결론은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정부의 정책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